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시창작 번외특강 3부 9강 아직도 시를 쓸 줄 모른다면? 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시를 어떻게 쓸지 모른다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은 한 편의 시를 쓰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시의 씨앗을 발견한 순간부터 이거다 해서 발견한 순간부터 한 편의 초고가 완성되기까지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작품을 완성하기까지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봐요. 시를 쓸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숙성시키고 발견하고 시적 서사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어떤 대상 속에서 삶을 발견하고 충분히 내 마음속에서 숙성을 시키고 나서 시를 쓰나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시 쓰기는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예요. 두 가지면 사실은 끝나요. 뭐냐? 첫 번째, 무엇으로 쓸 건가요? 두 번째, 어떻게? 자, 그 무엇을 정해서 어떻게 쓸 건가요? 이게 두 가지면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이면 시 한 편이 나오는 거죠.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 무엇을 어떻게? 이 두 개면 끝나요. 그러나 이 두 개의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톱을 소재로 정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수업은 제가 지난번에 줌에서 했던 것이기도 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오늘 좀 더 가미하는 겁니다. 그 수업을 들었다면 굉장히 더 알찬 수업이 될 거고, 그 수업을 듣지 못했다면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새로운 시적 노하우를 접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1년 전과 1년 후에 다시 들을 때는 또 완전히 다른, 그때 알아듣지 못했던 것을 알아듣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톱을 가지고 우리가 시를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톱으로 정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됐네요. 무엇을 이라는 거에 대한 답은 정했어요. 톱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소재를 정했다면 그 소재가 갖고 있는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톱으로 시를 쓴다면, 자, 첫 번째는 톱을 대상을 봐야 되겠죠. 내가 옛날에 톱질 좀 했다. 그런 사람도 장담하기는 이릅니다. 과연 얼마나 톱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만만치는 않아요. 내가 톱을 다뤄본 것과 그 톱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시에서 서사를 구축하고 시답게 만들어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톱을 정했어요. 그러면 톱의 기능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겠죠? 나무를 절단하는 것. 두 번째, 톱의 보관법은 어떤가? 대개가 창고나 공구, 그 공간, 그런 데다 보관하겠죠. 자, 그러면 톱은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금속이거나, 그죠? 손잡이는 나무이거나 플라스틱이 되겠죠. 자, 그럼 톱은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가늘고 기다랗고, 한쪽에는 뾰족한 톱날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요즘은 전기톱도 있긴 하고, 톱도 작은 톱, 중간 톱, 굉장히 큰 톱, 다양한 모양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겠죠. 반드시는 아니지만.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이 나오겠죠. 톱은 주로 어디서 일하나? 어디서 사용하나? 그런 것을 본다면 벌목장이나 주로 농촌 가정집이나, 그죠? 그런 데서 사용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톱은 주로 누가 사용할까요? 대개는 성인 남성들이 사용하겠죠. 어린아이들은 위험하니까. 또는 여성도 사용할 수 있어요. 농가에서 여성분이 톱질한다고 뭔가 문제될 건 아니죠. 그러나 주로 남성들이 도구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만약에 톱에 귀가 달렸다면, 귀가 있다면 톱은 어떤 소리를 주로 듣고 있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톱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귀가 있어요.
나는 톱이고 내게 귀가 달렸다. 그렇다면 내게 들려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들은 대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톱이 현장에서 있을 때 또는 공구함에 들어가 있을 때 또는 창고나 그런 곳에 있을 때 다양한 소리들이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장소에 따라서 톱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다양하게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하늘의 벌목장 깊은 산속에 어느 공구함에 또는 어느 창고에 걸렸다.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들릴 수 있는 소리들이 있을 테고, 어떤 그냥 사소한 농가에 담벼락에 걸려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들릴 수 있는 소리들이 있겠죠. 거기서부터는 여러분이 무한대의 시적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무 써는 소리가 들릴 테고요. 그죠? 쓱싹쓱싹쓱싹 톱질하겠죠. 어떤 게 들릴까요? 목수들이 또는 벌목장의 어떤 인부들이 요즘 사는 게 녹록치 않아. 나 어제 와이프하고 개판 부부싸움 했잖아. 다양하게 나오겠죠. 또는 김씨, 이따 일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하세요. 그럼 좋지. 이런 얘기도 들릴 수 있을 테고. 숲속이라면 벌레 울음소리, 바람, 갈립스 치는 소리, 풀잎 흔들리는 소리, 그죠? 이쪽 저쪽에서 꽝 우는 소리, 또는 이쪽 저쪽에서 조심해! 나무 넘어간다! 하는 나무 넘어가는 소리, 우두두두두두두두 지끈하면서 나무가 넘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무가 덜 잘린 부분도 찢어지는 소리도 들릴 테고.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서 서 있을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상상으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농가에 걸려 있다면 또 농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은 치열하게 상상을 끌어내야 되겠죠. 그것이 시쓰기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은 톱이 귀가 있다면 하고 상상을 해봤어요. 가정으로. 자, 두 번째 한번 또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톱이 주머니가 있다면, 톱에게 주머니가 있다면 그 톱이 갖고 있는 주머니 속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주로 담겨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시인의 상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지겠죠. 그건 역시 톱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톱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소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집중하세요. 자, 상상력은 글을 또는 소설을 또는 시를 끌어가는 중요한 엔진입니다. 원동력이에요. 엔진이에요. 상상을 하기 싫어한다면 시 쓰지 마세요. 상상의 세계와 시와는 한 몸이에요. 상상을 게을리하는 사람의 시가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집중하시고 듣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상상을 많이 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시적 서사를 구축할 수 있다면 아주 누구보다 좋은 하나의 장점을 갖게 되는 것일 테고요. 그 다음 그가 쓰는 시는 굉장히 다채롭고 알차게 무수한 이야기들이 담기고 끝없이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모두에게 같은 톱이지만 절대로 모두에게 같은 톱이 되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왜냐? 시인이 그 톱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접근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가, 그 후에 시를 썼는가에 따라서 빵점짜리가 있는가 하면 200점짜리 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상력 깊이와 경험의 다양성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시가 탄생하는데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쓰거나 대충 쓰거나 그런 시나 소설은 그 누구에게도 감동을 선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가 아무리 써도 밋밋하고 아무리 써도 가슴 찡찡하게 울려주는 어떤 감동이나 울림이 없다면 그것은 100% 여러분의 나태함, 여러분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상상하지 않고 자료 찾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것 때문이죠. 노력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우수한 시 한 편을 쓸 때 얼마나 치열한 접근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땀은 흘린 만큼 수확하는 거예요. 그것은 농사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직업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시나 소설도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여러분의 노동의 대가, 노력의 산물이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작품 한 작품을 내 것을 썼을 때 별로 반응이 없거나,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내 걸 읽어보면 압니다. 신통치 않다. 그렇다면 반성하셔야 되고, 그 시는 밖에 내놓을 때가 아닌 것이죠. 다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가장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놓는 것, 보여주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이 쓴 순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을 땐 모르지만 외부에 노출되는 순간부터는 그 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등단을 하셨든 등단하지 않으셨든 이거는 조건이 같습니다. 톱으로 시를 쓴다면 철물점이나 공구를 만들어내는 공장 직원들이나 기술자들, 그들과 밤새 대화가 가능할 만큼 공부를 하신 다음에 쓰셔야 되는 거죠. 또는 그것을 제작하는 그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늘 일상 속에서 항상 일하는 속에서 사용하고 다루는 사람들, 즉 벌목장이나 목공소,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면 해봐야 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쓸 게 없어요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죠. 왜? 그만큼 다양한 소재들이 걸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은 도대체 이 많은 자료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 또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합니다. 쓰는 것은 가장 나중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소재를 선택했을 때 그 소재가 갖는 다양한 현장성, 그리고 그 소재가 만약에 시적 상상력을 펼쳤을 때 주머니가 있다면, 귀가 있다면, 또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손발이 달렸다면 다양한 상상을 여러분이 해보시고 쓰기는 가장 나중에 쓰는 것이죠. 가장 나중에. 시 쓰기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조사가 완벽히 끝난 후에는 가장 나중에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럼 톱에 대한 모든 자료조사가 끝났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 어떤 단계인가요? 시를 쓰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톱으로 쓸 시적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이제부터 세우는 거예요. 시적 전략을 세우는데 어떤 내용을 시에 담을 것인가를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죠? 톱하면 떠오르는 것, 또는 장면이 있을 법한 일들, 그런 것들을 20줄 정도로 적는데, 20줄을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지금까지 한 건도 빼먹지 않고 들은, 시청한 분들은 제가 왜 20줄이라고 말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왜 20줄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시면 여러분은 제 강의를 다시 찾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줄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영상을 다 두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줄을 썼어요. 20줄을 썼다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문장마다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수사법, 시적 수사법을 넣어야 됩니다. 응용해서 반드시 문장을, 시적 수사법을 한 문장에 하나 이상, 최소한 하나씩은 어떤 수사법이 들어가든 들어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빠지면 일기나 수필이나 잡다한 하나의 단상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적 수사법이 들어가야만 그 시가 비로소 시다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가 상징하는 내적 외적 구성을 갖춰야 하는, 거기에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시적 수사법을 여러분은 가장 우습게 합니다. 제가 참 많이 놀래요. 시를 잘 쓰고 싶어요. 시 쓰기 연습을 하는데 나는 왜 시가 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께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시적 수사법을 사용하세요. 시적 수사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시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는 잘 쓰고 싶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문장엔 시적 수사법이 반드시 하나 이상씩 넣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를 쓰고 싶다면 그것이 들어갔을 때 시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그것은 시가 아니고
일기나 수필이나 단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고 제가 상당히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것이 문장의 수사법을 하나씩 꼬박꼬박 찾아서 새로운 걸 넣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쉽게 되는 걸 원한다면 못 씁니다. 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엔 그 어떤 것도 쉽게 되는 것이란 없습니다. 만약에 쉽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멸종됐습니다. 누구도 그거에 매력을 갖지 않아요. 그게 어렵고 어려운데 갔을 때 그 길이 눈부시고 아름답고 의미가 부여됐을 때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멸종이 되지 않고 긴 시간을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아,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라는 말을 여러분이 조금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걸 선택하실 거라면 못 씁니다. 세상 쉬운 건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전 그 말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쉬운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각 문장의 한 줄에 한 개의 수사법 이상을 가미하고 응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지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시가 문장이 달라지는 걸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올 겁니다. 내가 왜 그동안 이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연습 외에는 지름길이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나무예요. 톱이니까, 소재가 톱이니까 나무를 써는 기능을 하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문장을 쓰는 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인데 제가 문장 첫 줄을 썼어요. 나무가 잘리자. 쓱싹쓱싹 톱질을 해서 나무가 잘리자. 가로를 쳐놓고 땡땡땡도 잘렸다. 한다면 이 가로에 땡땡땡을 여러분은 다양하게 시적으로 써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실수하지 말길 바라는 것은 쉽게 머리 위에 순간 딱 떠오르니까 나무가 잘리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상 속에 아무거나 갖다 딱 넣고 끝 이러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는 강조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다 마중물 기법으로 퍼낸 다음에 정말 내가 생각 못했던 나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무엇을 가루에 채우는 거예요. 단물 다 빠진 거 그냥 순간에 머리에서 떠오르는 거는 새로운 게 아니다. 새로운 것이란 내가 쉽게 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다. 그런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가루 속에. 자, 그러면 나무가 잘리자 땡땡땡도 잘렸다. 그 가루에 어떤 것을 채워 넣었을 때 그것은 시적으로 보면 대요법이 되겠죠. 자, 그럼 한 문장에 대요법을 넣었어요. 두 번째, 또 하나 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나무는 땡땡땡의 공장이다 했어요. 자, 이건 뭐예요? A는 뭐뭐뭐시다 라고 갔죠. 은유법이네요. 그럼 그죠? 자, 그러면 나무는 땡땡땡의 공장이다. 그렇다면 은유법 하나가 또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도 시적 수사법이 들어갔어요. 첫 번째 줄은 대유법이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은유법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첫 번째 줄에는 김명희 작가님 얘기대로 대유법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줄에는 또 김명희 작가님 얘기했으니까 은유법을 넣어야 되는 것이다?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다양한 수사법 중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되 그 수사법을 문장마다 넣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에 예를 드는 거예요. 무엇이 어떤 수사법이 들어가든 그것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유법하고 은유법을 썼어요. 두 줄에다. 어렵지 않잖아요. 네. 수사법 옆에다 쭉 써놓고 여러분이 시를 쓰는 사람이고 나는 수사법을 잘 모른다? 그럼 책상에다가 코팅해서 붙여 놓으세요. 늘 써야 되는데 그때마다 내 머리를 믿을 거예요? 기억력을 믿을 거예요? 아니면 내 천재성을 믿을 거예요? 난 도대체 수사법을 못 외웁니다. 써놓으세요. 옆에다 늘 눈에 보이게 써놓고 내가 시를 쓰면서 첫 줄 쓰고 여기다 어떤 수사법을 대입해볼까? 골라서 쓰시면 되죠. 20가지가 넘는 그 많은 수사법들을. 그거 어디 있는데요?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인터넷 검색하면 널리고 널린 게 수사법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은 그것조차 찾아낼 생각이 없나요? 아니죠? 검색하세요. 많습니다.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많은 수사법이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내 시에는 10개 이상은 넣는다라는 그 생각을 반드시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될 거라면, 또는 시인이라면, 또는 지금 시인이 되기 위해서 등단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모든 수사법을 줄줄줄줄 꿰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10개 이상은 수사법을 줄줄줄 알고 응용할 수 있다, 자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 다시 하셔야 되죠. 수사법을 모르고 어떻게 시를 쓰실 겁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쓸 수 없다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쓴 거는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에 그런 수사법의 특성이 들어갔을 리가 없지요. 그러면 시가 아닌 것이죠. 수백 편을 썼어도 시는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되고 시의 수사법부터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최소한 시 분야에서 내가 시다운 시를 쓰기를 원한다면 공허하게 그냥 그때그때 문장만 배설하듯이 늘어놓는 것이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다운 것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린 것들이 있지요. 어떤 것을 시라고 한다. 그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수사법을 모르면 시를 썼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최소한 10개, 더 좋은 건 10개 이상 내가 내 모든 시에는 항상 그 수사법을 응용한다. 그런 규칙을 정하시고 여러분이 시를 썼을 때 그게 응용이 되어서 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시가 비로소 시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나중에는 좋은 시냐, 잘 쓴 시냐, 많이 부족한 시냐는 나중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는 시적 수사법 10개 정도는 달달달 외우고 마음대로 내 문장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그때부터 시 쓸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 자신 있는 분, 자, 나는 시적 수사법 10개 이상은 내 문장에 얼마든지 주물르고 만들어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지금 보여요. 왜냐? 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시잖아요. 그죠? 보입니다. 자, 왜 손 못 드셨어요? 못 드신 분은? 모르니까 못 드셨나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배우는 거죠. 모르거나 못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아는데 주변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배우지 않는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부터라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시적 수사법 10개 정도는 최소한 눈 감고도 줄줄줄 문장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문장을 만들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다.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최소한 10개도 수사법을 모르면 어떻게 시를 쓴다고 합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자녀들을 어렸을 때 키우면 초등학교 입학시킬 때 또는 요즘에는 뭐 유치원 때 이미 4, 5살 때 다 끝나죠. 구구단을 무지 많이 외우죠, 우리가. 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 학교 보내고 맨날 그 산수 수업, 산수 시험 빵점 맞고 10점 맞고, 속상하잖아요. 그게 왜 그 문제가 거기서 만들어질까요? 구구단 못 외우니까 그렇게 되죠? 산수의 첫 스타트, 첫 발대기가 구구단 외우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야 뭐 곱셈, 나눗셈 할 수 있죠. 수학으로 가기 전 단계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들에게는 열심히 구구단을 외우게 했을 거예요. 같이 외워주고 2단, 그러면 몇 미는 2부터 7단 막 이렇게 하죠. 아이들 밥 먹는데도 5단 외워봐 이러잖아요. 옛날에.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은 막상 시를 쓴다면서 시에서 구구단인 수사법은 안중에도 없죠. 열심히 하는 분도 없다는 게 아니고 일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라지시라고. 잘 쓰는 분은 더 계속 잘 쓰시면 되고 내 시가 왜 이렇게 안 늘까요? 하는데 그분들 제가 돌발적으로 수사법 물어보면 대답 하나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대답이 있어요. 아, 몰랐습니다. 시를 쓴다는데 왜 시적 수사법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몰랐습니다. 시적 수사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그거. 나는 시를 쓰고 싶고 늘 시를 쓰겠다고 하는 분들이 수사법을 왜 시에 사용 안 합니까? 물어보면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 산수 문제 맨날 틀려서 너 왜 구구단을 안 외우니? 그러니까 아이가 구구단 외워야 산수 잘 푸나요? 몰랐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조기교육 시키고 구구단을 외우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막상 시를 쓰신다고 하면서 구구단만큼 중요한 시적 수사법은 왜 외우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시나요?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것은 곧 구구단 모르는 상태에서 수학 점수 많이, 산수 점수 많이 왜 나는 못 받을까요? 랑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쓰는 게 시라면 거기엔 당연히 시적 수사법이 들어가 있어야만 시가 인정되는 것이죠. 근데 열심히 시를 쓰고 본인이 시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본인이 등단이 꿈이라고 말하고 많은 시집들을 읽고 무지무지 고민하고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는 수사법에는 관심조차 없다.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처음으로. 수사법부터 다시 짚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행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요? 지금까지 몰랐어도 죄책감이나 속상한 마음 다 버리시고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 나는 정말 시다운 시를 쓰면 되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만 더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내 시가 밋밋하다 그럴 때는 시적 수사법이 현저히 들어가지 않았을 때 밋밋합니다. 시의 수사법이 들어가게 되면 시의 결이, 울림의 결이 다양하게 생겨나죠. 그리고 시적 수사법이 매 문장마다 들어간다면 그것은 강요는 아닙니다. 강요는 아닌데 제가 20개의 줄을 시를 쓴다면 각 줄에 1개 이상 수사법을 넣으세요라고 강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많은 범위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시 한 편에 5군데 정도만 수사법이 들어가도 굉장히 시는 멋져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문가들 어느 정도 등단하고 진짜 시인, 가짜 시인 말고 진짜 시인들은 그 정도 실력이 됩니다. 초보자 시라면 한 줄에 반드시 수사법 하나씩을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문장이 달라지는 것이지 뭐 꼭 10개 넣어야 되나? 적당히 넣지? 그런 게으름을 피우시는 거는 여러분의 발전을 여러분 스스로가 꺾는 것입니다. 나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배울 때마저도 그렇게 나태하거나 어떤 그 또 다른 지름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분은 시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다른 재밌는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시인이 될 거고 시로 이 세상에 뭔가를 남기고 가겠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문장에 시적 수사법 하나 이상 반드시 넣는다. 이것을 오늘부터 단 한 번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수사법은 저만치 밀쳐놓고 나는 시를 잘 쓰고 싶어. 근데 왜 안 될까?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드린 말씀대로 바꿔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시의 얼굴, 문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를 쓰려고 하는데 시적 수사법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도 나는 멋진 시 잘 쓸 수 있어. 그런 분 있으면 제게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제가 20년을 시를 썼지만 시적 수사법을 피해서 시적 수사법을 무시하고 시다운 시를 쓴 사람 본 적 없고 저 역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만약에 아는 분 있으면 제게도 좀 노하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수사법이 빠지면 그건 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기초가 없는데 그 위에 어떤 건물을 올리실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쓴 시들 여러분이 다시 보시고 어떤 시적 수사법도 들어간 것이 없거나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것처럼만 겨우 한두 개만 시 한 편에 겨우 한두 가지 수사법만 겨우 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시는 다양한 깊이나 울림의 겹이 없습니다. 1차적인 문장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 찾아보시고
오늘부터 첫날로 치시고 시쓰기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백 편을 썼어도 시적 기교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일기나 메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냉정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줄의 문장을 쓰셨고 여러분이 톱이라는 소재로 그 다음에 각 문장마다 1개 이상의 수서법을 다 응용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읽고 다듬고를 하셔야 되겠죠. 가제목도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완성이 아닙니다. 그것이 비로소 초고입니다. 초고는 여러분이 수백 번 고치고 다듬고 두짓고 엎고 지우고 넣고 하면서 무수히 다양한 얼굴로 돌변해야 되는, 바뀌어 가야 하는 초고, 출발선상이라는 것입니다. 완성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됐을 때 그것은 완성작이 아니고 1차 초고로 봐야 하고 1차 초고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은 퇴고, 수정이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아직도 시를 어떻게 쓸지 모른다면? 이라는 주제로 저랑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이제는 나는 시를 쓸 수가 있다. 자신 있죠?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하면 다행히 2021년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1년 앞서가는 것이죠. 내년 이맘때도 제가 이 강의를 안 했다면 여러분은 1년을 또 낭비하셨을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수강료는 좋아요, 구독, 공유로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내년 이맘때 신문 지면에 여러분의 눈부신 이름이 등용문 당선자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강의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